지금 이스라엘 명문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냥 지구 반대편에 또 다른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마을은 한국이 아니지만 숨까지 한국처럼 쉬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간판이 한국보다 많고 K-팝, 한국 드라마가 마을 전체를 뒤덮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막에 한국을 세운 이유,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하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있는 작은 마을 키부츠 하루빔에서 자랐어요. 제가 사는 마을을 처음 보신다면 아마 눈을 의심하실 거예요. 거리에는 히브리어 간판보다 한국어 간판이 더 많고 아침마다 K-팝이 울려 퍼지거든요. 김밥천국, 서울마트, 한국어 학원 같은 간판들이 사막 한가운데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마을 청년 80%가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 친구 다비드는 삼성전자 면접을 준비 중이고 사촌 언니 라엘은 LG화학에 이미 합격했죠. 동네 카페에 가면 히브리어보다 한국어 회화 연습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라는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죠. 우리 엄마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 기업 통역사로 20년째 일하고 계시거든요. 엄마 덕분에 우리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엄마를 보며 한국어가 황금 열쇠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두가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샤하르야, 오늘도 한국어 학원 가는 거지? 엄마가 매일 아침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죠.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어 학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도서관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것을 공부했어요. 수학이었죠. 제가 수학 천재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아니, 정확히는 숨기고 있어요. 16살 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이스라엘 예선에서 1위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본선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수학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한국어를 배워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도서관에는 먼지 쌓인 수학책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책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죠. 리만 가설, 푸엔칼의 추측,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런 문제들을 푸는 동안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한국어 교재를 펼쳐야 했죠. 언니 또 수학책 보고 있었어? 여동생 노아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10살인 노아는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요. 비밀로 해줄 거지? 당연하지. 근데 언니 왜 그렇게 수학을 좋아해? 저는 노아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왜 수학을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숨어서까지 공부하는지.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답은 항상 하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름다워. 노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직 이해하기엔 어린 나이죠. 마을 중심가를 걷다 보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고 할아버지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장기를 두는 모습이요. 우리 마을 시장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팔라펠 가게 옆에는 떡볶이 포장마차가 있고 후무스 레스토랑 맞은편에는 삼겹살집이 성업 중이죠. 샤르, 이리 와서 이거 좀 맛봐. 시장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손에는 김밥이 들려 있었죠.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레시피를 보내왔어. 정통 김밥이래.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은? 글쎄요, 김밥이라기보다는 팔라펠을 김으로 싼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된 건 10년 전부터예요.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기술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을이 협력 거점이 되었거든요. 처음엔 통역사 몇 명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치찌개가 상에 올랐죠. 아빠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여전히 포크를 쓰시지만 엄마는 완벽하게 젓가락을 다루세요. 샤하르, 다음 달에 삼성에서 채용 설명회를 연대. 꼭 가봐야 해. 엄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제 재능은 한국어가 아니라 수학인데 과연 한국 기업이 그걸 알아봐 줄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서 있다. 하나는 엄마가 원하는 한국어의 세계, 다른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수학의 세계.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텐데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 창밖을 보니 사막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제 재능도 언젠가는 빛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혀버릴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입구에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군복을 입고 계셨는데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죠. 너는 레비나의 손녀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레비나는 제 할아버지 성함이에요.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됐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할아버지를 아세요? 그럼 우리는 같은 부대였어. 네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셨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언젠가 이 마을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꿈을 찾을 거라고. 그때는 다들 미친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그렇게 됐구나.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소름이 돋았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모든 걸 예견하셨다니.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남기셨어. 나한테 맡기시면서 때가 되면 손녀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지. 노인은 낡은 일기장을 제게 건네셨어요.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손글씨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한국어와 히브리어가 섞여 있었죠. 1952년 겨울 한국 춘천. 이곳에서 나는 운명을 만났다. 그것은 총알도 포탄도 아닌 한 소년의 눈빛이었다. 할아버지의 일기는 계속됐어요. 소년은 폐허 속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전쟁 중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에서 나는 희망을 봤다. 소년은 말했다. 지식은 그 어떤 전쟁도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배움의 가치를 깨달으셨구나. 샤르야, 어디 있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일기장을 가방에 숨기고 거실로 나갔죠. 한국어 학원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 네가 한 달째 결석이래. 도대체 어디 다닌 거니? 엄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도서관에서 수학 공부했어요. 뭐? 수학? 네가 아직도 그 쓸모없는 걸 붙잡고 있었단 말이니? 쓸모없지 않아요. 저는 수학에 재능이 있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예선 1위였다고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셨죠. 샤아르, 현실을 봐. 우리 마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야. 수학으로 뭘 할 수 있겠니?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만난 한국 소년에게서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일기장의 한 구절을 읽었어요. 내 후손들이 언젠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으로 두 나라를 이어주길 바란다. 엄마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읽으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실 나도 샤하르의 재능을 알고 있었어. 네가 몰래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눈이 반짝이는 걸 봤거든. 노아도 거들었어요. 언니가 수학 문제 풀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당당하게 도서관에 갔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 한국어 학원의 김 선생님이었어요. 샤하르, 너의 이야기를 들었어. 수학을 좋아한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 김 선생님이 종이를 건네셨어요. 한국 대학 입시 수학 문제였죠. 저는 5분 만에 풀었어요. 놀랍구나. 너 정말 천재야.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한국 기업들이 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까? 기술력 때문 아닌가요? 맞아. 특히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기술 말이야.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수학 천재가 더 필요한 시대가 왔어. 김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달에 있을 삼성 채용 설명회, 거기 특별 전형이 있어. 이공계 인재 특별 채용. 한국어 실력은 기본만 되면 돼. 대신 수학이나 과학 실력이 뛰어나야 하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재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어도 배우되 수학 실력을 더 키우는 거였죠. 엄마도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는 저를 지원해주기로 하셨어요. 미안해, 샤르. 엄마가 너무 좁게만 생각했구나.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재능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다. 그들은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는데 천재적이다. 언젠가 우리 후손도 그들에게서 배울 날이 올 것이다. 70년 전 할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마을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꿈을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 가서 수학으로 인정받고 싶어. 친구들은 놀랐지만 곧 박수를 쳐줬어요. 와, 샤르. 네가 수학 천재였구나. 우리 마을 최초의 이공계 한국 진출자가 되는 거야? 그때 친구 요나탄이 말했어요. 사실 나도 숨기고 있던 게 있어. 나는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고 있거든. 나는 로봇공학. 나는 생명과학. 놀랍게도 친구들 모두가 저마다의 재능을 숨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어만 배워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진짜 재능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날 결심했어요. 각자의 재능으로 한국에 도전하자고.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재가 되자고.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봤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셨죠.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가 꿈꾸신 그 미래를 제가 만들어 갈게요. 창밖에는 여전히 한국어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다르게 보였죠. 단순한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기회의 문으로 보였어요. 내일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한국어와 수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요. 그런데 과연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우리의 재능을 알아봐 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삼성전자 채용 설명회 당일이었죠. 우리 마을 커뮤니티 센터가 이렇게 붐빈 건 처음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인재 채용팀의 박태준입니다. 정장을 멀끔하게 차려입은 한국인 남성이 단상에 올랐어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꿀 기술을 가진 사람을요.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다들 한국어 실력을 뽐내려고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기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특히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분야의 인재를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는 입사 후에도 배울 수 있지만 핵심 역량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제게 완벽한 기회였죠. 지금부터 즉석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이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요나탄과 몇몇 친구들도 손을 들었죠. 좋습니다. 여기 태블릿에 문제가 있습니다. 30분 안에 풀어주세요. 문제를 보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였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풀던 것들과 비슷했거든요. 저는 10분 만에 문제를 풀었어요. 박태준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가능한가요? 정답입니다. 그것도 우리 연구원들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이름이 뭐죠? 샤르입니다. 샤르 씨, 혹시 다른 문제도 풀어볼 수 있나요? 다음 문제는 더 어려웠어요. 인공지능 관련 수학 문제였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15분 만에 해결했어요. 박 팀장이 팀원들과 급히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샤르 씨, 지금 바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특별 전형으로요. 연봉은 일반 신입사원의 1.5배, 그리고 한국에서 6개월간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어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는 우리가 가르쳐 드립니다. 당신 같은 인재는 흔치 않아요. 그때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잠깐만요. 제 딸은 아직 19살입니다. 아, 그렇다면 대학 과정과 병행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제 재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다니. 설명회가 끝난 후 박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샤하르 씨, 당신의 문제 풀이 과정을 보니 정말 특별해요. 한국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꼭 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샤하르가 수학 천재였다니. 한국어도 못하는데 취직이 됐다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일부 어른들은 불만을 표했죠. 20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수학이 더 중요하다고? 그날 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마을 촌장님이었죠. 샤하르, 네가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구나. 단순한 언어 교류를 넘어서 진짜 기술 협력의 시대를 여는 거야. 촌장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생겼어요. 친구들과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요나탄도 프로그래밍 실력을 인정받아 LG전자와 계약했거든요. 우리가 해냈어. 이제 마을 사람들도 깨달을 거야. 진짜 실력이 뭔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한국에 가서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펴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죠.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 언어는 도구일 뿐, 진정한 소통은 마음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계약을 한 후 석 달간의 준비 기간이 시작됐어요. 삼성에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줬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기술 과제, 저녁에는 한국 문화 교육. 하루 14시간씩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하르입니다. 처음엔 이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어와 너무 달라서 혀가 꼬였죠. 샤하르 씨, 한국어는 리듬이 중요해요. 노래하듯이 말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 혜원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자원봉사로 우리 마을에 온 적이 있대요. 선생님, 저는 수학은 잘하는데 언어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럼 수학으로 한국어를 배워볼까요? 혜원 선생님의 제안은 신선했어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수학 공식처럼 조합해보세요. 기억 더하기 아는가? 이건 마치 X 더하기 Y는 Z 같은 거예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나날이었어요. 첫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샤하르,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 한국어를 듣고 비웃으면 어떡해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네 할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싸우셨지. 너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울면서 공부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수백 번씩 써내려갔죠. 두 번째 달, 혜원 선생님이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어요.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2시간씩 보세요. 자막 없이요. 처음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표정과 상황을 보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오빠 사랑해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다가 노아에게 들켰어요. 언니 뭐 하는 거야? 한국어 연습이야. 언니가 한국어로 사랑 고백하는 거 너무 웃겨. 창피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연습해야 했어요. 세 번째 달, 삼성에서 온라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국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해야 했죠. 안녕하세요, 샤하르입니다. 오늘 발표할 알고리즘은 제 서툰 한국어의 화면 속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수학 공식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와, 대단하네요.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봐요. 한국 팀원 중 한 명인 재호 씨가 감탄했어요. 샤하르 씨, 한국어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당신의 실력이 더 중요해요. 이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혜원 선생님과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어요.
샤르 씨 3달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기본 회화는 가능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한 가지 조언할게요. 한국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준비 기간 동안 5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발음 때문에 좌절했을 때, 두 번째는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울었을 때, 세 번째는 한국 팀원이 제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네 번째는 체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5번째는 출국 일주일 전 갑자기 무서워졌을 때. 하지만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두려움은 성장의 신호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마을 친구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샤르, 넌 우리의 자랑이야. 한국 가서도 연락해. 요나탄이 제게 선물을 줬어요. 히브리어로 겁내지 마라고 쓰인 팔찌였죠. 힘들 때마다 이걸 보고 우리를 떠올려.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서툰 언어 실력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국이니까요. 공항으로 떠나는 아침,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어요. 샤르 자랑스러워. 아빠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 꼭 성공해서 돌아와. 노아가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떠나기가 아쉬웠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네게브 사막이 아침 햇살의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 사막에서 자란 꽃이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러 갑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거든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 움직이는 보도,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샤르 씨? 한국어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삼성전자 마크가 달린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의 유진입니다. 마중 나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 한국어 발음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유진 씨는 밝게 웃어줬어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제가 기숙사까지 안내할게요. 공항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가 자동으로 소독되고 화장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심지어 쓰레기통도 센서로 작동했죠. 한국은 정말 디지털 천국이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서울 시내를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도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그리고 속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차들, 사람들, 심지어 구름까지도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삼성 신입 사원들을 위한 곳이라고 했죠. 샤르 씨는 1208호를 쓰실 거예요. 룸메이트는 한국인이에요.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누군가 이미 와 있었어요. 외국인이네? 룸메이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르. 영어로 해요. 한국어 못 알아듣겠어요.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며 은근히 자랑했죠.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소연이는 제가 한국어를 연습하는 걸 듣고 짜증을 냈어요. 시끄러워요. 발음도 이상하고.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다음날 아침 첫 출근이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온 수학 천재래.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하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팀 배치를 받았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팀이었죠. 팀장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할 샤르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외국인이 우리보다 연봉을 더 받는다며? 특별 대우라니 불공평해.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내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기, 이거 주세요.
아무거나 가리켰는데 나온 건 순댓국이었어요. 냄새가 정말 독특했죠. 왜? 못 먹겠어? 뒤에서 소연이가 비웃었어요. 한국 음식도 못 먹으면서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순댓국을 먹었어요. 사실 맛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후 회의 시간 프로젝트 설명을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문 용어가 섞인 빠른 한국어를 따라가기 힘들었죠. 샤르 씨 이해하셨어요? 팀장님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팀원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집에 전화했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첫날이잖아. 조금만 참아봐.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기숙사에서는 소연이가 계속 무시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팀의 긴급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안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했는데 아무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죠.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팀원들이 포기하려 할 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해볼게요. 모두가 저를 의심스럽게 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저는 밤을 새워 문제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제가 이스라엘에서 풀던 문제와 비슷하다는 걸. 새벽 3시 연구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숫자와 공식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받은 차가운 시선과 무시가 오히려 제 집중력을 높여줬어요. 이 패턴. 어디서 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봤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전쟁 중에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원리를 알고리즘에 적용해봤어요. 맞아. 이거야. 저는 미친 듯이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서툴러도 수학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 모국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팀원들이 출근했을 때 저는 여전히 자리에 있었어요. 야, 제밤샜나? 미친 거 아니야?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됐어요. 팀장님이 물었죠. 진척사항 있나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완성했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시연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을 실행시켰어요. 기존보다 처리 속도가 10배는 빨랐죠. 정확도는 99.8%.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팀장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접근했어요. 병렬 처리와 제기 함수를 조합해서.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팀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시선이 놀라움으로, 놀라움이 존경으로 변했죠. 대박. 이건 논문감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서울대 출신 소연이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샤르 씨, 이거 정말 당신이 혼자 한 거예요? 네. 어제 밤에 떠오른 아이디어예요. 점심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원들이 먼저 다가왔죠. 샤르 씨, 같이 밥 먹어요. 아까 그 알고리즘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대접을 받았어요. 오후에 부서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샤르 씨 대단해요. 이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입찰받던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보너스도 특별히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국어 개인 교습을 지원해 드릴게요. 실력이 이런데 언어 때문에 묻히면 아깝잖아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소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샤르 미안해. 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 네가 특별 대우 받는 게 질투났거든. 소연이가 처음으로 진심을 보였어요. 사실 나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네 실력을 보니 정말 대단해. 그날부터 소연이는 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줬어요. 이건 존댓말, 이건 반말. 상황에 따라 써야 해.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한국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2주가 지났을 때 제 알고리즘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됐어요. 클라이언트는 대만족했고 계약이 성사됐죠.
회사 게시판에 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이달의 신입사원 샤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수학 천재. 갑자기 저는 회사의 스타가 됐어요. 다른 팀에서도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죠. 샤르 씨, 우리 팀으로 와요. 아니에요, 우리 팀이 더 좋아요. 하지만 저는 제 팀에 남기로 했어요. 처음엔 차갑게 대했지만 이제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샤르 씨, 본사에서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신입사원이 받기는 처음이에요. 시상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르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청중들이 따뜻하게 박수를 쳐줬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숨겨야 했던 재능이 한국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저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이 최고야. 노아도 옆에서 소리쳤어요. 언니, 뉴스에도 나왔어. 우리 마을이 난리야.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성공이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죠. 제 이야기가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키부츠 하루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연락이 왔죠. 샤르 씨처럼 우리도 한국 기업에 도전하고 싶어요. 한국어 못해도 정말 괜찮나요? 매일 수십 통의 이메일과 메시지가 왔어요. 그 중에는 특별한 사연도 있었죠. 노암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지만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했죠.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림으로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노암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봤어요. 정말 놀라웠죠. 그의 그림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삼성 인사팀에 노암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런 인재가 있어요. 언어는 어렵지만 재능은 확실해요. 인사팀장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샤르 씨가 추천한다면 믿을만하네요. 계열사인 게임 회사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2주 후 노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샤르. 노암뿐만이 아니었어요. 요나탄은 LG전자에, 미리암은 현대자동차에, 다니엘은 네이버에 합격했죠. 모두 한국어는 서툴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마을 촌장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죠. 샤르, 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어떻게요?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어만 강요하지 않아. 각자의 재능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정말 큰 변화였어요. 한국어 학원 일색이던 마을에 코딩 학원, 수학 학원, 과학 실험실이 생겼다고 했죠. 한국 언론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했어요. K테크가 이스라엘 인재를 빨아들인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났죠. 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한국은 실력을 인정해줘요. 어디서 왔는지, 무슨 언어를 쓰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봐요. 이 인터뷰 후 한국 정부에서도 움직였어요. 글로벌 인재 특별 비자 제도를 만들었죠.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없어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취업 비자를 주는 제도였어요. 저는 이스라엘과 한국 인재 교류 대사로 임명됐어요. 양국을 오가며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는 역할이었죠. 첫 번째 미션은 이스라엘 베두인 마을이었어요. 사막 유목민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도 놀라운 인재가 있었어요. 아이샤라는 소녀였는데 독학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강의를 들었어요. 한국 교수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요. 아이샤는 낡은 노트북 하나로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양떼의 건강 상태를 AI로 진단하는 앱이었죠. 이 정도 실력이면 대기업도 가능해요. 제가 추천서를 써서 보냈고 아이샤는 카카오에 합격했어요. 이런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이스라엘 교육부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한국형 영재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언어 교육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스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거죠. 스템이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뜻해요. 저는 모교를 방문해서 특강을 했어요. 여러분, 재능을 숨기지 마세요.
세계는 넓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봤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샤하르 씨, 이스라엘 R&D 센터 설립을 맡아주세요. 정말요? 제가요? 누가 적임자겠어요. 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샤하르 씨잖아요.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R&D 센터 프로젝트를 맡은 지 석 달, 저는 양국을 오가며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가교가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어느 날 아침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샤하르 씨, 정신 차려요.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나는 누구지? 이스라엘 사람? 한국 회사원?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소연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샤하르, 너 요즘 너무 무리했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려고 하더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완벽한 한국어, 완벽한 업무, 완벽한 적응. 저는 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샤하르, 네 얼굴이 왜 그래? 예전에 네가 아니야.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네 자신을 잃으면 안 돼. 퇴원 후 저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봤죠.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가방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죠. 전쟁에서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자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성공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회사로 돌아간 저는 팀장님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인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인 샤하르로서 일하고 싶어요. 팀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죠. 우리가 샤하르 씨를 뽑은 건 한국인이 되라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샤하르가 필요해서예요. 그 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억지로 한국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죠. 회의 중에 이스라엘식으로 직설적으로 의견을 말했어요.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에요. 바꿔야 해요. 처음엔 당황하던 팀원들도 점차 제 스타일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샤하르 씨 스타일이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돌려 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그때 회사에서 중동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무도 중동을 몰라서 막막해하고 있었죠. 제가 해볼게요. 샤하르 씨가? 저는 중동 문화를 알아요. 아랍어도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제 배경이 처음으로 큰 자산이 됐어요. 두바이 출장을 갔을 때 현지 바이어들이 놀랐어요. 한국 회사의 이스라엘 직원이? 네, 저는 기술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제 독특한 포지션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어요. 계약이 성사됐죠. 귀국 후 회사에서 저를 글로벌 전략팀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샤하르 씨의 다양성이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에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샤하르입니다. 한국에서 일하지만 제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직원들 대상 특강을 했어요. 주제는 다양성의 힘이었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 100명보다 다른 배경의 사람 10명이 더 창의적이에요. 강연 후 많은 외국인 직원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샤하르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문화를 숨기지 않고 일할게요. 회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죠. 정체성을 되찾은 후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거죠. 샤하르 팀장,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의 협력이에요. 부담스럽겠지만 오히려 영광이에요. 제가 꿈꾸던 일이에요. 첫 미션은 우리 마을 키부츠 하루빔에 삼성 R&D 센터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3년 만에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기분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샤하르, 우리의 영웅.
네 덕분에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어 간판 사이로 하루빔 테크밸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같은 새로운 간판들이 보였죠. 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에만 스타트업 15개가 생겼어. 모두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지. R&D 센터 부지를 둘러봤어요. 사막 한가운데 첨단 건물이 들어설 곳이었죠. 여기서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착공식 날 한국에서 임원진이 왔어요. 그리고 깜짝 소식을 전했죠. 샤아르 팀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합니다. 정말요? 제가 아직 경력이 짧은데 실력과 비전이 있으면 충분해요. 나이와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26살의 센터장이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저는 특별한 정책을 만들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이스라엘 학생들과 한국 엔지니어가 1대1로 매칭됩니다. 첫 번째 멘티는 12살 소녀 탈리아였어요. 수학 영재인데 자신감이 부족했죠.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전 너무 어려서. 나도 19살에 시작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탈리아의 멘토는 한국에서 온 김재호 박사였어요. 50대의 베테랑 연구원이었죠. 탈리아의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해요. 어른들이 생각 못하는 걸 발견하더라고요.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협력이 시작됐어요. 6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어요. 탈리아와 김 박사가 함께 개발한 알고리즘이 국제학회에서 상을 받은 거죠. 12살과 52살의 협업, 이스라엘과 한국의 만남. 국제 언론이 주목했어요.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이 2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죠. 그중 절반은 이스라엘인, 절반은 한국인이었어요.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문화 교류의 날. 매주 금요일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한국의 추석에 대해 배워볼게요. 다음 주는 유대교 안식일 이야기를 할게요.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시너지가 됐죠. 그러던 중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본사에서 우려를 표했죠. 샤아르 센터장, 안전 문제로 철수를 고려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저는 팔레스타인 마을의 지도자를 만났어요. 우리 센터에서 팔레스타인 청년들도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기술로 평화를 만들고 싶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동의했어요. 일자리가 생기면 갈등도 줄어들 거예요. 팔레스타인 청년 10명이 센터에 합류했어요. 처음엔 긴장감이 흘렀지만 코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죠. 무함마드라는 팔레스타인 프로그래머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팔레스타인인이 아니라 개발자로 인정받아요.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우리 센터는 평화의 테크센터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이 국경과 갈등을 넘어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센터장이 아니었어요. 양국을 잇는 가교, 평화를 만드는 기술자가 된 거죠. 밤에 센터 옥상에 올라가면 사막의 별들이 보여요. 그 아래에서 한국인,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인이 함께 일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센터를 운영한 지 2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삼성전자 최연소 상무 후보로 추천받아서요. 28살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죠. 서울 본사에서 환영식이 열렸어요. 샤아르 팀장님의 리더십으로 중동 R&D 센터가 글로벌 혁신의 중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저는 그저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마을 키부츠 하루빔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마을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저는 휴가를 내고 고향을 방문했어요.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사막의 작은 마을이 글로벌 테크 허브가 된 거죠. 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걸어 다녔어요. 샤아르 선배님.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탈리아였죠. 그 12살 소녀가 이제 18살의 당당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MIT에 합격했어요. 선배님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을 광장에서 할아버지 동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6.25 참전 용사이자 한국과 이스라엘 교류의 선구자로 기억되는 거였죠. 동상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재능은 국경을 모른다. 언어는 도구일 뿐, 진정한 소통은 마음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동상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꿀게요. 그때 누군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10살쯤 된 소녀였죠.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소녀의 이름은 나오미. 시리아 난민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난민이라서 기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나오미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네 재능이 뭔지 찾아보자. 나오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아이가 언어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0살에 이미 5개 국어를 했죠. 나오미, 한국 회사들이 중동 전문 통번 역할을 찾고 있어. 내가 연결해 줄게. 저는 나오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난민 천재 발굴 프로젝트였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샤하르 팀장, 글로벌 인재 육성 본부를 맡아주세요. 이제 저는 한 회사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글로벌 인재 전략을 담당하게 됐어요. 첫 프로젝트는 히든 탤런트 프로그램이었어요. 전 세계에 숨겨진 인재를 찾아 한국과 연결하는 거였죠.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가에서 독학으로 코딩을 배운 소년, 남미 볼리비아 산골에서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소녀, 동유럽 몰도바에서 바이오 기술을 개발한 할머니. 1년 만에 300명의 숨은 인재를 발굴했어요. 그들 모두가 한국 기업과 연결됐죠. 국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했어요. 인재에게 국경은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장벽이 아니라 다양성의 자산입니다. 연설 후 수많은 국가에서 협력 제안이 왔어요. 어느 날 한국 정부 관계자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샤하르 팀장, 당신은 대한민국 글로벌화의 상징입니다. 특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이스라엘 소녀가 한국 정부의 상을 받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재능을 믿고 기회를 준 한국,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도전한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타워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수학책을 몰래 읽던 소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꿈만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오미였어요. 언니, 저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언니가 보여준 길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이제 저도 다른 난민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백지가 있었죠. 그 위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할아버지, 당신의 예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꿉니다. 모든 재능이 자유롭게 피어나는 세상,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손녀 샤하르가.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샤하르가, 또 다른 나오미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다는 걸. 내일도 저는 그들을 찾으러 갈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네 재능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준비됐니?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간 여정.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샤알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그리고 세계를 바꿨는지 보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